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형 중항모 건설 진행 중. 2. 한 LNG 선박 최대 위기. 3. 중국에게 당한 후 한국에게 분풀이.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이 중형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라는 정보가 공개되었으며 하나그룹이 이 목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형 항공모함의 건조는 대한민국을 이 분야의 선두주자로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형 항공모함은 대한민국 국방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며 해상에서의 효과적인 전투 및 방어 능력을 제공합니다. 하나그룹은 대한민국에서 주요 다각화 기업 중 하나로 중형 항공모함을 위해 필요한 군사 시스템 및 장비의 연구, 개발 및 생산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은 기술과 생산력에 강력한 투자를 하여 첨단 군사 시스템의 설계 및 제작 역량을 입증하였습니다. 대한민국과 하나그룹의 협력은 대한민국의 해양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해양 지역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것입니다. 중형 항공모함의 건조는 기술, 재료 및 군사 시스템에 대한 큰 투자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이 국방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안정과 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항모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60척. 이 숫자는 한국 해역을 제집 드나들듯이 침범했던 중국 군함의 숫자입니다. 공동 관할 해역이 아닌 한국 단독 해역에 함부로 들어온 것을 센 숫자인데요. 2018년에는 230척을 기록했던 것에서 30척이 늘어난 숫자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관할 해역을 중국 해역인 양 침범하는 숫자가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260척을 기록하며 최대치를 기록했죠. 국회 국방위원회 임병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남해를 통해 침범한 중국 선박은 110척, 서해를 통해 침범한 선박은 50척에 달했고 동해에서 발견된 선박은 10척에 달했습니다. 8월 한 달 기준으로 170척이 한국 항해를 버젓이 드나들었던 것이죠. 이조차도 한국 군함이 출격해 쫓아낸 숫자입니다. 한국 군함 몰래 침입한 숫자를 생각해보면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중국 군함은 한국 경계 수역을 유린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한국 해경과 해군의 도움으로 중국 선박을 쫓아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국 선박을 쫓아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무섭게 제조하고 있는 군함 때문이죠. 특히 미국을 쫓아가겠다며 해양굴기를 실현하는 중국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가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요새로 한나라의 국력을 상징하기도 하는 항모 숫자를 중국은 최근 들어 무섭게 늘리고 있죠. 중국 CCTV는 올해 세 번째로 진수한 항공모함 푸제남이 계류 테스트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계류 테스트란 함정을 부두에 계류한 채 선내 장비와 기계류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테스트를 가리키는데요. 이 테스트가 시행된다는 것은 곧 실전 배치가 멀지 않았다는 뜻이고 한국에게 있어 강력한 경쟁 상대인 항공모함이 또 한 척 추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푸제남은 중국이 자체 설계해 건조한 최초의 사출형 항공모함으로 배수량은 8만 톤에 달하며 스키점프식 함재기 이륙 방식이 아닌 전자기 캐터펄트를 사용해 만든 항모입니다. 2024년 취역을 앞두고 있는 푸제남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전 배치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분석이었는데요. 그러나 계류 테스트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실전 배치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중국 선박들이 자국 해군력을 믿고 한국 영해를 침범하는 와중에 푸제남까지 가세하게 되면 중국의 불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인데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어민들과 군 관계자들은 한국도 서둘러 항모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형 경항모 사업이 추진되었죠. 하지만 지난 정권 때까지 적극적으로 진행되던 경항모 사업은 최근 예산이 중지되면서 실패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항모 도입에 대해 비관적인 여론이 지배적이었던 상황에서 항모 도입은 먼 훗날 이뤄지는 것으로 예측되었죠. 그러나 최근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에서 항모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까지 추진되던 경항모가 아니라 중항모로 크기를 변경, 중국과 맞설 정도로 한국이 항모 규모를 키울 예정이라는 정보가 폴린 것이죠. 이 소식이 처음 공개된 것은 최근 성황리에 행사를 마친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이었습니다. KAI는 이곳에서 특이한 형태의 모델을 공개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KAI가 공개한 것은 바로 KF-21이 함재기 모델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자존심을 살린 KF-21은 세계에서 주목받은 4.5세대 전투기로 현재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요.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에 많은 국가들이 KF-21 도입을 타진할 정도로 인기를 끄는 기종입니다.
그런데 방위사업전에서 함재기 형태의 새로운 모델 KF-21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은 의문을 가졌죠. 그동안 논의되던 한국형 경항모에는 도저히 실을 만한 크기의 함재기 모델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직 이착륙기 모델이 아닌 활주로 이착륙기 모델로, 다시 말해 함재기에 활주로가 무조건 달려 있어야 하는 사이즈가 큰 항모만 수용 가능한 모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신모델의 등장에 의문이 증폭되는 상황. 이 궁금증을 김승겸 합참의장이 국회에서 풀어주면서 한국형 중항모 사업의 실체가 드러났죠.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함재기 모델과 관련 설계 변경을 암시하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경항모로는 도저히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와 경쟁이 불가능하고 한국 해군의 질적 상승을 위해 사이즈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죠.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말하며 실제 중항모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한국 정부가 진지하게 중항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도 같이 밝혀졌는데요. 바로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적자로 새로운 주인을 찾던 대우조선해양을 정부와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하나그룹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이죠.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긴급회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매각 논의가 이어졌고, 정부 주도로 재빠르게 대우조선해양을 하나로 넘기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마치 사전에 협의가 된 것처럼 빠르게 결론이 났는데요. 심지어 하나그룹이 애초에 원했던 것은 특수선 분야였으나 정부가 회사 전체를 인수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곳으로 대한민국 조선업 분야에서 상징적인 회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건조 노하우를 지닌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곳이 방산업계에서 유명한 한화와 힘을 합친 것은 무척이나 상징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정부가 이 합병 추진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은 정부에서 한화 주도의 중항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품고 있고, 이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 한화는 예전부터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 되겠다고 자부하며 육해공 방산 분야를 전부 진출하겠다는 야심을 품은 기업인데요. 그들에게 있어 수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해양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로소 그 마지막 수건을 달성한 것이죠. 일각에서는 아직 경항모는커녕 중항모 건설조차 시도하지 못한 한국이 빠른 시일 내에 항모 건설을 하는 것은 불가능이고 무모한 일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그러나 방산산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일에 도전해왔습니다. 누구도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엔지니어와 방산 관계자는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하나하나 기술을 개발하면서 지금의 방산 신화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더군다나 한화에게는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카드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합병 이전 영국의 밥콕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기술 협력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죠. 양사는 국내외 함정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기술력을 하나로 모으기로 합의를 하며 밥콕사가 가진 경항모 제조 노하우를 전수할 것을 약속했죠. 밥콕사는 퀸 엘리자베스 함을 비롯해 세계적인 해군 함정 설계와 건조에 참여한 회사입니다. 수상함과 잠수함의 핵심 장비 개발에 탁월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는데요. 애초에 대우조선해양이 밥콕사와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경항모 사업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한화에 합병된 이상 경항모가 아닌 중항모로 설계 변경이 논의되면서 오히려 이상적인 형태로 사태가 전개된 것인데요. 영국의 대표 함정이라 할 수 있는 퀸 엘리자베스호는 중항모로 설계되었고 엘리자베스 개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밥콕사는 전세계 동들어서 몇 안 되는 중항모 건설 노하우를 가진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양해각서까지 인계받으면서 중항모 건설 및 설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셈이죠. 게다가 항모에 있어 필수적인 전자전 장비와 레이더에 있어 한화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 너무나도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면서 한국이 경항모가 아닌 중항모 개발하는 데는 그 어떤 어려움이 없게 된 것이죠. 사실상 중항모 개발에는 프로젝트 추진 의사만 있으면 되는 가운데 한화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세계적인 수준으로 점점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한국 방산. 자기 해역인 것처럼 서해를 침범하는 중국의 아나무인한 행동을 한국 중항모로 견제할 수 있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명실상부 조선업계 최강자인 대한민국. 그런데 최근 유럽이 중국과 손을 잡고 LNG선 분야에서 한국의 압도적인 지위를 타도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중국이 한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를 수도 있었던 상황.
놀랍게도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한국은 유럽과 중국이 상상도 못했던 초격차 기술을 선보이며 계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이 신기술로 새로운 국제 표준을 정립해 앞으로는 한국이 이들을 상대로 역갑질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기술이 어떤 것이었길래 한국이 이들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개월이 넘게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압도적인 국력 차이를 바탕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빠르게 점령하면서 끝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전쟁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서방의 지원을 등에 업은 우크라이나의 선방과 러시아의 상상 이하의 졸전이 겹쳐진 결과였죠.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가운데 푸틴은 점점 처음 계획과 들어지는 전황에 손에 든 카드를 하나 둘씩 꺼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럽 대륙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바로 러시아가 내놓은 천연가스라는 카드 때문이었죠. 그동안 러시아에서 들여오는 값싼 천연가스에 크게 의존해왔던 유럽은 푸틴이 가스관을 들어막고 협박해오자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는 유럽에서 가스 구입이 어려운 사람들은 도끼를 들고 산으로 나가 땔감을 모아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로 푸틴의 협박은 엄청난 여파를 몰고 왔고 유럽 각국은 이러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에너지 자원 확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독일은 가장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이를 대체할 다른 돌파구가 도무지 보이지 않았죠. 결국 자신있게 내세운 탈원전 정책도 잠시 중단하고 원전 도입을 서두르는가 하면 은근슬쩍 친환경 에너지에 원자력을 포함시키며 에너지 수급을 위해 체면도 가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유식 LNG 설비를 설치해 저장 용량을 늘리는 방법들 고민하거나 미국으로부터 셰일 가스 및 석유를 공급받는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했던 유럽은 냉혹한 현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12월, 겨울의 한파가 유럽을 덮치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 수요가 발생할 것은 자명한 일. 그러나 전쟁이 세계 규모로 확전될 가능성으로 인해 세계 각국이 자원 비축을 위해 힘쓰는 가운데 유럽에 선뜻 자원을 내줄 나라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발적인 수요 증가세를 보이며 인기를 끈 상품이 있었습니다. LNG선이 그 주인공인데요. 액화천연가스의 세계적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를 운반할 수 있는 선박의 수요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안전한 수송을 위해 상당한 기술력을 요구하고 운용할 때마다 비용이 들어가는 분야이기에 이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곧 나라의 에너지를 빠르게 수급할 수 있는 일과 직결되는데요. 현재 이 시장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간 한국은 조선업 분야를 선도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축적했을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운반 노하우도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에 한국의 LNG선은 국내외에서 상당한 고평가를 받았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도 물론 한국 조선사에 주문을 넣으며 한국산 LNG선 확보에 나섰지만 주문을 한다고 해서 LNG선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런 생각을 유럽에서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국가가 한국 조선소로 몰려와서 LNG선을 팔아달라고 하는 형국이기에 유럽 국가들 역시 예외 없이 번호표를 받고 LNG선 수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발주 4년 뒤에야 겨우 실물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겨울이 오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LNG선 확보를 해야 하는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머뭇거리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를 깨달은 유럽에서는 머리를 굴리며 대책을 강구하다가 끝내는 중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중국이라면 훨씬 싼 값에 대량의 LNG선 건조가 가능할 것으로 본 것이죠.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발맞춰 중국을 비난해왔던 유럽이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던 것과 똑같이 가장 먼저 체면을 집어 던졌습니다. 유럽은 결국 중국 조선소에 LNG선 물량 수주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국영 조선 관계자의 말을 보도한 글로벌타임즈는 대형 LNG선 139척 주문을 받았다 고 말하며 후둥중화조선소의 경우 주문 폭주로 2교대 근무로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 소화하지 못한 물량을 중국이 전량 채가면서 이번 사태로 오히려 중국이 빠르게 성장할 기회를 붙잡은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유럽에서 중국의 기술까지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하며 한국 독점의 조선 시장에 제동을 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프랑스 기업 GTT였습니다. LNG 운반선 제조는 다른 국가에서 함부로 흉내내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LNG 운반선의 핵심 기술인 화물창이 구현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기술이기 때문인데요.
극저온 화물창과 연료탱크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죠. 프랑스와 한국이 그 몇 안 되는 국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연가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송을 위해서는 극저온 상태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초저온 상태인 영하 163도로 만들어 액화시키면 부피가 기체 상태보다 600분의 1로 줄어들어 훨씬 많은 양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초저온 상태를 유지하면서 항해를 하려면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데요. 현재 그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프랑스 기업 GTT입니다. GTT는 과거 한국의 극저온 화물창 기술을 제휴해주고 그 대가로 한국으로부터 매년 거액의 로열티를 받아갔습니다. 이를 통해 LNG 선박 한 척 당 1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쉽게 벌어가면서 국내 조선소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죠. 급기야 GTT는 독점 기술을 보유한 덕분에 생긴 이 점을 악용해서 한국 조선소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술 라이선스 구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테스트 및 생산 현장 감독까지 포함하는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강매한 것인데요. 만일 서비스를 구매하지 않으면 기술 협조에 불응하겠다는 자세를 취하며 한국 조선소들을 울상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기술 가진 이가 갑이었기에 조선소들은 군말 없이 GTT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그때까지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곳이 오로지 한국뿐이었고 중국이나 일본 등 경쟁국의 GTT가 라이선스를 넘긴 적은 없었기에 LNG선 경쟁력 자체가 약화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 가운데 GTT가 돌연 중국에게 라이선스 계약을 제공하면서 태도를 뒤집은 것입니다. GTT는 CMHI 장수 조선소와 기술 지원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며 중국이 한국을 뛰어넘어 조선시장 최강자로 군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중국에게 일감이 쏠리는 것도 모자라 라이선스 공유까지 이뤄지는 바람에 자칫 잘못하면 중국에게 시장을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 장난조선소, 대련조선소 등 중국의 주요 조선소가 갑자기 LNG선 생산을 선언하면서 LNG선 굴기를 선언하고 대형 LNG 운반선 건조연구소인 후둥중화조선은 생산 라인을 추가 건설하며 중국 조선업계 전체가 LNG선 생산에 집중 투자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유럽이 중국을 이용해 한국의 목을 죄려드는 셈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칼을 갈던 한국은 마침내 숨겨진 카드를 꺼내며 중국과 초격차를 선언합니다. 절대갑이었던 GTT한테까지 큰 한방을 먹이며 압도적인 기술력을 과시했는데요. 바로 대우조선의 양이 세계 최초로 고만간강 소재 LNG 연료 탱크를 탑재한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를 건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극저온의 액화 천연가스를 견디는 화물창과 연료 탱크의 소재는 니켈 합금강,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소재의 경우 까다로운 작업 공정과 높은 가격이라는 단점이 있었고 무엇보다 낮은 강도로 인해 운반 위험성이 컸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 모든 단점을 극복한 고만간강 소재로 연료 탱크를 만드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기술 격차를 선보인 것입니다. 고만간강은 강철과 만간의 합금으로 만간의 비율이 11터부터 15%로 높은 편입니다. 고만간강은 충격 강도와 내마모성으로 유명한 소재이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가공성이 극히 나쁩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 소재로 그 어렵다는 액화 천연가스 탱크를 만들어버린 것인데요. 값싼 금속이 재료다 보니 기존 소재 대비 가격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극저온 성능도 출중해서 차세대 연료 탱크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이 탱크를 개발하면서 고만간강 전용 용접 기술도 같이 개발했고 덕분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진 연료 탱크 기술을 독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를 통해 GTT의 기술에 기대지 않는 독자적인 극저온 화물창 기술인 KC2 기술 개발에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화물창인 KC1의 문제를 보완, 기술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한국 고유의 화물창 기술 보유가 멀지 않았다고 밝히며 프랑스 독점 체제를 한국이 추월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함께 세계 최초의 연료 탱크 기술까지 손에 넣으면서 한국은 프랑스에 매년 지불하던 로열티도 조만간 아낄 수 있게 되었을 뿐더러 새로운 국제 표준을 정립해 고지위를 가로챌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역으로 고만간강 연료탱크 기술 라이센스로 외국 상대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가격 경쟁력에서 압도적인 한국의 연료탱크 기술은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황. 실전 테스트도 무리 없이 진행되었기에 향후 연료탱크는 한국 기술을 표준으로 한국 주도의 시장이 될 전망입니다. 당연히 중국을 앞세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유럽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중국에다 기술까지 넘겨주며 한국의 목줄을 죄려고 했던 유럽은
오히려 이제까지 받았던 로열티를 거꾸로 한국에게 토해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압도적인 기술력에 박수를 보내며 세계 최강 조성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이 계속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세계 1위로 자리매김하길 기원해보겠습니다. 한국에게 협력하겠다던 미국이 또다시 뒤통수를 쳐 그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바이든 정부는 놀라운 이중성을 드러냈고 이는 외신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미국은 원전 관련 기밀 자료를 중국에게 다 퍼준 적이 있는데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한국만 물잡고 돈을 뜯어가고 있다는 문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플레법으로 한국에게 뒤통수를 쳤던 미국, 또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폴란드 원전 수주를 앞두고 미국 업체는 한국에게 특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 APR-1400의 자사 기술이 쓰였다며 폴란드를 포함해 다른 국가에 해당 원전을 수출하려면 자사와 미국 에너지부 DOE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체코, 사우디로의 원전 수출도 마찬가지로 금지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폴란드는 6터부터 9기가와트 규모의 가압 경수로 6기를 건설할 예정으로 이르면 올해 말 사업자를 선정하려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 설계, FEED는 작년 6월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해 최종 수주 또한 미국이 따낼 가능성이 높다는 문석이 나왔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위 사업과는 별도로 10조 원 규모의 원전 2기 건설을 추가로 추진했습니다. 이준해로 한국과 수주 이양서를 체결하려 한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으며 이에 다급해진 미국이 특허 소송으로 한국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미국 법원이 웨스팅하우스 손을 들어주는 경우입니다. 이는 8조 원 규모의 체코 사업과 40조 원 규모의 폴란드 원전 수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 6월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극비리에 한국을 찾은 바 있습니다. 한수원 등과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는데 여기에서도 한국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자신들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상당한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주가대에 현재 나온 발주 물량을 다 가져가고 한국 측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필리핀 등 사업이 가시화되지 많은 곳에서 새롭게 개척하라고 해 한수원 측이 물만을 제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3대 핵심 원천 기술에 대해 100% 기술 자립에 성공했고 미국의 수출 통제 없이도 독자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미국 정부 또한 한국의 자체 기술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문제를 물밑에서 문제 삼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특허 분쟁으로 끌어가려는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폴란드 사신 부총리가 직접 방미해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하며 이해를 구했지만 그들의 압박에 굴복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원전 주도권을 내줄 생각이 없음은 여러 정황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의회는 초당적 지지 속에 원전 수출 법안을 통과시켰고 자국 주도로 원전 공급망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원전 수명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으며 4년간 원전 사업자에게 6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1997년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사용 협정을 맺은 것을 근거로 독자적인 수출을 원하지만 다시 원전 산업을 장악하려는 미국의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기술이 들어간 원자로를 재수출할 경우 미국과 수입국 간 원자력 협정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기술 사용 계약도 순식간에 뒤집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 미국은 중국에게 뜻밖의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1886년 설립돼 원전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원전의 원천 기술을 제공했을 정도로 시장을 장악해갔습니다. 그런데 1979년 미국 쓰리마일 섬 원전 사고 발생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이 최소화하면서 대학의 전문학과가 폐지되고 연구비가 삭감되자 원자력 산업 기반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해외 사업으로 명맥을 이어갔지만 버티다 못해 2005년 매각을 추진했죠. 자신의 몹값을 18억 달러로 책정한 뒤 영국, 한국, 두산중공업, 일본 등의 매각을 타진했는데 도시바는 황당하게도 그 3배에 달하는 54억 달러를 주고 그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연간 영업이익의 37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말입니다. 도시바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며 기대했던 것은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은 2004년 3세대 원자로 도입을 위해 국제 입찰을 붙인 바 있습니다. 10여 개의 해외 업체가 참여했고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아레바 2개사로 압축됐죠.
2006년 12월 웨스팅하우스 수주로 거론 났을 때 중국 연론들은 기술 이전 마지노선이 없던 것을 수주 성공의 원인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베이징으로 날아갔고 기술 이전 양해각서를 교환하면서 향후 20년간 중국에 더 많은 원전 건설 기술을 이전하게 될 것이라 밝혔을 정도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중국에게 7만 5천 건이 넘는 원전 관련 기밀 문서를 넘겨줬고, 그 중에는 3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AP1000위 설계도도 있었습니다. 당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0년간 한국 등 다른 나라들과 많은 거래를 해왔지만 경험상 남에게 설계도나 매뉴얼을 준다고 해서 그들이 1터부터 2년 안에 자신들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 며 이런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중국 내 원전은 2009년 건설을 시작해 2014년 가동을 목표로 삼았지만 각종 문제로 2019년 초가 되어서야 4기 모두에 대한 상업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최첨단이라 자랑했던 원전 모델 AP1000에서 결함이 발견됐으며 냉각장치 부속 문제 또한 해결에 2년이나 걸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4년 이상의 공기 지연으로 인해 추가 공사비가 급격하게 발생했죠. 그 사이 중국은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3세대 원전을 완성해냈고 파키스탄 등에 수출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급성장하는 중국 원전 시장에서 입지를 굳힐 것으로 기대했지만 중국이 자체적으로 원전 기술을 늘려 로열티 없이 건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프랑스로부터도 원전 기술을 흡수하며 미국의 기대를 산산조각냈습니다. 결국 미국은 중국의 자체 원전 건설을 막아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원자력 발전량은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5%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1대1로 전략으로 대규모 금융지원 등을 통해 3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원전 수출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스스로가 기술을 모조리 제공해주며 이런 사태를 키웠던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웨스팅하우스는 2017년 파산을 신청했고 이로 인한 도시바까지 몰락으로 이끌어 약 7조 원의 손실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또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죠. 멜트다운이 발생한 원자로 3기 중 2기는 도시바가 만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고 후 일본은 가동 중인 50개 원자로를 폐쇄했고 다른 국가들도 원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그 후 도시바는 실적 압박에 시달리며 2015년 회계 부정 스캔들로 몰락했죠. 웨스팅하우스는 2018년 초 캐나다 사모펀드 브룩필드에 다시 팔렸지만 신규 원전 건설 능력은 거의 다 상실돼 한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10년 전 웨스팅하우스가 조지아 보글 원전을 수주했을 때도 두산중공업이 원전 3, 4호기의 원자로용기와 증기발생기를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중국에서 수주했던 원전에도 두산중공업의 원자로가 들어갔죠. 그런데 한국형 원전이 도마에 오른 이유는 기술 자립 여부가 기술료 지급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UAE 원전 건설 때도 막대한 기술료가 지불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형 원전 APR14002 적용됐는데 3대 핵심 기술에 대해 웨스팅하우스는 8억 달러가량의 로열티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종합 설계와 기술 자문을 맡은 미국 백델사는 약 3조 원 정도를 뜯어갔죠. 원전 증기터빈은 웨스팅하우스의 모회사였던 일본 도시바에게 하청을 주기로 합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폴란드 원전에서도 미국 측은 도시바와 원전 협력양의 각서를 맺었고 한국에게는 자체 수출을 하지 말라며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세대 원전을 아무 문제 없이 성공적으로 준공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3세대 원전은 1990년대 이후 개발된 개량형 원자로를 말합니다. 한국의 APR1400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AP1000, 프랑스 아레바의 EPR 등이 있습니다. 한국형 원전의 건설 단가는 미국이나 프랑스 업체보다 40% 이상 저렴하고 표준 공기 또한 56개월로 해외 경쟁 모델 대비 14개월 이상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정상적으로 공기를 지키는 곳도 한국뿐입니다. UAE에서 진행된 원전도 페널티 없이 준공을 마친 바 있습니다. 언어가 다른 200여 개 외국 하청업체를 체계적으로 운용했고 2018년 1호 기 완공 후 4년 동안 1억 시간 무사고 대기록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 한국이 만든 3세대 원전을 찾는 나라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한국형 원전은 고리 1호 기의 설비 용량에 비해 2배가 넘는 1400메가와트로 커졌고 설계 수명은 기존 40년에서 60년으로 길어졌으며 모든 제어 장치가 디지털화돼 쉽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총 4중의 안전관리 장치를 갖춰 위험에도 무수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규모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내진 설계가 돼 있기도 하죠. 반면 프랑스는 3세대 원전 EPR을 핀란드에 적용하려 했으나 각종 문제에 노출돼 10년 가까이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공사비가 2배 이상 늘어 국제소송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3세대 원전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APR1400에 대해 2019년 설계 인증을 해준 바 있습니다. 15년간 미국 내에서 건설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인증을 해준 것입니다. 외국 기업으로서는 최초였고 프랑스 아레바와 일본 미쓰비시는 통과되지 못했던 사항이죠. 그만큼 미국 스스로도 한국 기술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또한 2017년 한국에 인증을 내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한국의 주력 산업을 모두 자신들이 주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에게는 하청 정도의 수준을 원하면서 말입니다. 이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미국을 능가하는 압도적인 기술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배터리 3사의 해외는 국가 차원에서 유치하려 힘쓰고 완성자 기업들은 협업의 사활을 건 구애를 하면서 국내 배터리 회사들은 네덜란드, 노광장비 ASML 회사처럼 전세계 슈퍼물을 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은 전기차 시대에 맞춰 중국 산물 배제시키면서 완성자 업계는 배터리 생산 거점 확보를 위해 필사적으로 한국 배터리 3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배터리 기업들이 귀하신 몸이 되면서 협상력이 높아진 만큼 초기와 달리 향후 합작 공장 설립은 K배터리 기업의 수익성을 중심으로 검토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K배터리는 이미 대규모 양산 체제를 구축했고 향후 7터부터 8년치 일감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급할 것이 없기 때문에 협상력의 우위에 서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GM은 LG 에너지솔루션이 합작사 JV 얼티엄셀즈 4공장 투자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다급한 나머지 삼성 SDI의 신규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GM에 납품한 전례가 없고 GM이 선호하는 파우치형 배터리를 양산하지도 않지만 GM은 얼마나 다급했던지 삼성 SDI 방식으로 폼팩터 변화까지 각오하며 협력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M은 북미 수요의 안정적인 배터리 조달을 위해 4공장 설립을 요청하고 있지만 LG 에너지솔루션은 특정 고객사의 신규 투자가 집중된다는 점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다양한 완성자 업체와 투자를 발표한 만큼 선택과 집중을 위해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게 배터리 업계의 얘기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GM과 함께 오하이오주와 테네시주에 총 3개의 합작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와 혼다, 현대차 등과 합작 공장을 설립할 것이라는 계획도 발표했고 테슬라 전용 배터리 공장도 국내에 건설 중입니다. 또한 도요타와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 MOU, 협상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자동차 고객들의 분량이 상당히 견조하다며 이런 상황은 전년 대비 올해도 25터부터 30% 성장한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고 자신감을 표출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친 프리-IPO 성적과 저조한 수물이 문제시되던 상황에서 포드와의 터키 JV가 결렬 위기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위기론이 점화됐던 SK온에 대한 전망도 비교적 낙관적입니다. 후발주자인 까닭에 뒤늦은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SK온을 두고 업계에서는 자금 수울 문제만 해결한다면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등과 마찬가지로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그룹이 미국 내 배터리 생산기지로 SK온과 협업체제를 발표하면서 SK온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GM 입장에서 선택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정치 외교적 걸림돌이 많은 중국 업체나 자국 완성차와 테슬라 대응에도 벅찬 파나소닉은 대안이 될 수 없는 한국 배터리 3사회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한 상황인지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포드도 비슷한 이유로 유럽의 SK온 등과 추진하던 JV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LG 에너지솔루션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북미가 아닌 유럽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도 가능했지만 유럽도 미국식 IRA 정책이 남을 가능성이 크고 또 고출력을 요구하는 상용차 배터리 생산 계획을 세우고 있어 한국 기업을 우선시하게 됐다는 후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은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청사진을 내걸며 엄청난 투자를 받았던 많은 스타트업들은 아직도 아무런 소식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조리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며 적극적인 내재화 전략을 추진하던
유럽에서도 한계를 통감하며 오히려 국내 기업 의존도가 점차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배터리가 전기차에서 핵심 부품으로 부상하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한 유럽의 몸직임은 지속돼 왔습니다. 유럽 신규 배터리 업체 중 노스볼트, 스웨덴, 를 의시로 베르코, 프랑스, ACC, 프랑스, 브리티시볼트, 영국, 이타볼트, 이탈리아 등 최소 8곳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장 완공 시점은 지난해 연말부터 2024년에 몰려 있었지만 노스볼트를 제외한 나머지 7곳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유럽 배터리 업체들은 그동안 배터리 개발이 지지부진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최근 더욱 나빠진 글로벌 금융환경과 에너지 비용, 여기에 미국의 IRA법까지 겹치면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는 소식입니다. 개발도 안 되고 있고 설사 개발을 끝내고 양산한다고 해도 이미 유럽의 양산시설을 갖춘 한국 배터리 기업들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폭스바겐이 투자한 스타트업 노스볼트는 지난해 초부터 양산에 돌입했다고 하지만 수물 문제로 아직 성과가 없어 당초 독일에 이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유럽 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공장 건설에 드는 비용이 증가한 가운데 미국의 IRA법이 나오자 노스볼트는 유럽 투자 계획을 지연 혹은 중단하고 북미 투자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노스볼트에 이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영국의 대표적인 배터리 업체 브리티시볼트는 심각한 자금난을 겪으며 파산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이 막대한 자금을 들여 배터리 작업에 나섰지만 대외 경제 상황과 미국의 IRA법, 그리고 한국산 배터리의 강세 등으로 계획에 잇따른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한국 배터리 3사가 유럽에서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좋은 성능과 안정된 가격 및 공급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영향은 새로운 업체가 비집고 들어오기가 여간 힘들게 아니라는 현지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업체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존의 강자들과 견주려면 성능이 멀뚱하게 좋던가 아니면 가격이 저렴해야 하는데 이미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성능을 인정받으며 새로운 배터리를 연신 발표하는 한국 배터리 3사의 벽을 허물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입니다. 중국 CATL 등 세 곳의 배터리 업체들이 유럽에 진출하려고 하지만 유럽도 중국 의존도 탈피 및 견제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면서 미국 IRA 법과 같은 규제를 마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방향이 주목됩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유럽 내 규제가 만들어질 경우 그에 대한 대안은 한국 배터리 3사밖에 없다. 이제는 유럽 내에서도 중국 자본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는 평가에 따라 국내 업체들이 더 유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 했습니다. 우리 배터리 3사는 이미 확보해 둔 수주 잔고가 엄청납니다. 배터리 시장조사 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모레 K 배터리 3사의 수주 잔고는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는 추가 계약 없이 2030년까지 생산 라인을 가동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2022년 9월 말 기준 LG 에너지솔루션은 2022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43.4%, 57.9% 증가한 수치이고 지난해 4분기 20조 원 어치의 수주를 추가로 확보해 지난해 말 기준 수주 잔고는 385조 원으로 몰라섰습니다. SK온은 같은 해 10월 기준 220조 원 규모, 삼성 SDI는 공식적으로 수주 잔고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업계는 11월 기준 120조 원 수준의 계약을 확보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배터리 3사는 매년 매출 성장폭보다 더 큰 신규 수주를 확보해가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 1000조 원 달성은 어렵지 않다는 것이고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전기차 수요 위축 우려에 대해서도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수주 계약 시 최소한 물량 보장 조건이 포함돼 있어 실적 하락 리스크도 적다. 고 했습니다. 배터리 판가는 고객과 협의해 정하는 만큼 전기차 판가에 영향을 받는 구조가 아니다. 면서 전기차 가격이 인하된다고 해도 배터리는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 인하보다 오히려 상승 여건이 더 크다. 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기조는 2030년 전후까지 지속돼 국내 배터리 회사의 시장 지배력이 갈수록 강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K 배터리 업체들이 다양한 완성자 업체들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이유는 제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꼽습니다.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는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파우치형과 원통형 등 다변화된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춰 고객의 어떤 요구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으며 중국산처럼 저렴한 소재를 사용하며 값싸게 만드는 것보다 품질과 안정성 위주로 만들면서 높은 신뢰도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박철환 서정대학교 교수, 자동차학과는 완성자 업체들의 K-배터리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에 대해 안정적으로 제품을 납품받을 수 있고 품질이 좋은 때문이다. 일본은 파우치형 배터리 부분에서 기술 경쟁력과 납품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고 중국산은 실제 스펙과 다르고 겨울철에 특히 약한 성능에 따라 소비자의 항의를 받는 경우가 많아 신뢰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세계 재패를 기대합니다.